과거에 해외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야. 나라 이름을 밝히면 신원이 드러날 수 있으니 유럽의 어느 나라였던 것만 밝히도록 할게. 당시 나는 대학 근처의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사실 학교 자체는 깡촌에 있는 낡아빠진 곳이었어. 유럽은 거리 풍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축 관련 법률이 꽤 엄격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학교 건물도 리모델링이나 개축이 불가능했나 봐. 벽지는 너덜너덜하고 온통 삐걱대는 나무 바닥에 냉난방조차 되지 않았지. 기숙사 역시 학교 건물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낡은 건물이었는데 나무 틈새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물도 잘 안 나온 데다가 여기저기 쥐가 기어다니는 끔찍한 곳이었어. 당연히 냉난방도 잘 안 돼서 겨울에는 난로가 있는 공동 응접실에 다 같이 모여 버텨내곤 했지. 기숙사 주변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려면 정문을 거쳐야만 했는데 문 옆에는 작은 조립식 오두막이 있었어. 그곳에는 문지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내가 기숙사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사람이었지. 기숙사는 통금 시간이 있어서 시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했는데 늦으면 입구에 서 있는 문지기에게 붙잡혀버렸어. 새로운 문지기는 통금을 어긴 학생의 이름을 적어서 사감에게 따로 보고까지 했는데 그러면 결국 불려가서 한참 동안 설교를 들은 후 반성문까지 써야만 했지. 그 전에 있었던 어르신은 문지기 일을 무척 오래 한 데다가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분이었어. 나도 예전에 통금 시간을 10분 정도 어긴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나에게 눈을 찡긋하며 조용히 들여보내줬었거든. 물론 내가 잘못을 했고 사람을 놓고 비교하는 게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새로운 문지기는 이것저것 잔소리가 많은 데다가 분위기가 뭔가 음산하기까지 했지. 고작 5분이 늦은 거 가지고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을 한참 동안 늘어놓다가 사감에게 보고를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선 지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는 오두막 창문 밖으로 얼굴만 빼꼼 내민 채 설교를 해댔는데 비가 내리거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에는 설교를 더욱더 길게 늘어놔서 실제로 감기에 걸렸던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 당시 나는 타국에서 온 유학생 A와 함께 2인실을 썼는데 녀석은 머리가 좋아서 학비와 기숙사 비용을 모두 자국에서 지원받는 친구였지. 성격도 워낙 좋아서 기숙사 내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처음 유학을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제대로 못했던 나를 가장 많이 도와준 것도 A였어. 모든 게 낯선 환경 속에서 내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A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 한 번은 A가 새로운 문지기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직접 단판을 지으러 갔는데 그 시점으로부터 얼마 전에 어느 학생이 눈 오는 영하의 날씨에 밖에서 문지기의 설교를 듣다가 지독한 감기에 걸려버렸지. 앞에서도 말했듯이 문지기의 설교는 악천후인 날에는 더욱더 길어졌는데 원체 몸이 약했던 그 학생은 병세가 폐렴으로 악화가 되면서 결국 유학까지 그만두고 귀국하게 되었던 거지. 애초에 그 학생이 늦은 것도 병원에 다녀오느라 그랬던 거였으니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A는 격분하며 열변을 토했어. 귀국해야만 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건 저 문지기 때문이야. 제대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A는 제대로 된 사과와 위자료를 받아내는 건 물론 통금과 관련하여 합의까지 보겠다며 그렇게 문지기에게 달려갔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았는데 당시에 내 어학 실력으로 알아두는 건 저 정도가 전부야. 그런데 그 일 때문에 A는 유학 생활을 접어야만 했어. 놀랍게도 모국에서 A에게 지급하던 국비 장학금을 중단해버렸던 거야. 자신에게 직접 항의하러 온 A를 못마땅하게 여긴 문지기는 A가 불량 학생이라며 학교 측에 보고를 했는데 치졸하게도 A가 기숙사 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짓 보고를 사감에게 지속적으로 했던 거였지.
이러한 내용은 A의 모국에까지 전해졌는데 사실 국비 유학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대표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그 나라 전체 이미지에 해가 된다는 거였지. 그토록 착하고 온화하던 A는 마구 화를 내며 날뛰었는데 이 친구가 정신이 어떻게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어. 평생 우등생으로 정의롭게 살아온 그가 말도 안 되는 음해 때문에 악인으로 낙인이 찍혔으니 그 자존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지 이해가 되더라고. 장학금 중단 통보를 받고 격분한 A는 곧장 행동에 나섰는데 이번엔 단판을 짓는 것이 아닌 복수를 하기로 했어. 친구들 사이에서 덕망이 있었던 A의 제안에 기숙사의 학생들 대부분이 그를 돕기로 했는데 모든 문지기에 대한 불만과 울분이 가득 쌓여있는 상태였지. A의 요청에 따라 약속한 날 저녁에 기숙사 지하실로 가보니 작은 홀 안에 이미 상당수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 모든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 벽 구석에 있는 촛대의 양초만이 외롭게 타오르고 있었고 학생들 모두 검은색 로브 같은 것을 둘러쓴 채 검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 지하의 특성상 밖에서 빛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사방의 어슴푸레한 방에 가득한 검은 인간들을 보고 있자니 그 위압감에 나도 모르게 기가 죽더라고. 그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와 로브와 마스크를 건넸는데 자세히 보니 그는 A였어. 이걸 쓰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 주변에 있는 녀석들이 외치는 소리를 너도 잘 따라해줘. 지하의 홀에는 기숙사 학생의 절반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사라지면 문지기가 이상하게 여길 테니 나머지 절반은 평소대로 방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 나도 그 역할을 맡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무서워서 당장 방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위에서 누군가 아주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 누군가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무언가를 잔뜩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A가 다른 학생 한 명과 계단 바로 옆에 벽에 붙어서 그 낌새를 살피고 있었어. 그리고 발소리가 지척에 가까워진 순간 A와 다른 친구가 그대로 손을 뻗었고 누군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홀의 한가운데로 끌려왔지. 그는 바로 문지기였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 홀의 한가운데에는 난로에 넣는 땔감을 팰 때 쓰는 도끼가 놓여져 있었고 그걸 본 문지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지. 놀란 건 나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설마 문지기를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싶어서 덜컥 겁이 났지. 방으로 돌아가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었지만 주변에는 온통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 뿐이라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었어. 그때 A가 문지기 앞에 서더니 마스크를 벗으며 이렇게 말했어. 도둑이 든 게 아니라 다행이겠군. 알고 보니 일행들 중에 한 명이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도둑이 든 것 같다 하면서 문지기를 이곳으로 유인했다고 하더군. 그래서 문지기가 잔뜩 경계를 하며 계단을 내려왔던 거였어. A는 문지기에게 이런저런 말을 늘어놨지만 잔뜩 겁에 질려 있었던 내 귀에는 도통 들리지가 않았어. 청년의 앞날을 끊어놓은 죗값을 받아라. 니놈의 악랄한 정신에 벌을 내리겠다. 내가 들은 것은 이런 거창한 말이 전부였는데 그 다음 순간에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 참수로 단죄하리라. 그러면서 A는 문지기의 눈을 천으로 가린 후에 그의 어깨를 눌러서 바닥에 무릎을 꿇렸어. 문지기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아 머릿속이 새하얘졌지.
그때 A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그것을 삼각으로 접어서 양끝을 잡고 문지기의 목에 살며시 가져다 댔어. 그것이 피부에 닿는 순간 문지기는 경련을 하듯이 위쪽으로 뛰어올랐고 난 그제야 A가 문지기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문지기는 그 수건을 도끼라고 믿고 있었던 거야. 자세히 보니 또 다른 학생이 A의 옆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문지기가 스스로 평생 부끄러워할 만한 모습을 남겨주려는 것이 바로 A가 계획한 복수였어.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한 나는 겨우 긴장을 풀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A가 웃음을 잔뜩 머금은 얼굴로 손수건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지. 옆에 있는 녀석들도 소리를 죽이며 웃고 있었고 A가 그에게 천벌을 내리자 하고 외치자 모두가 그 말을 따라 외쳤어. A가 손수건을 내려서 문지기의 목에 바짝 대자 그가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옆으로 넘어가더니 이내 물고기처럼 몸을 이리저리 마구 흔들었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우린 다같이 한바탕 웃은 후에 문지기의 눈을 가린 천을 벗겨주려 했어.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고 몸을 잔뜩 웅크리며 말았다가 쫙 펴는 등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 그리고 A가 그의 어깨를 잡는 순간 그런 괴상한 외침과 함께 문지기의 입에서 침과 거품이 줄줄 흘러내렸고 그는 이내 움직임을 멈춰버렸어. 지하실은 일순간 정적이 휩싸였고 그렇게 문지기는 죽고 말았지. 아마 심하게 긴장을 한 탓에 심장 발작을 일으킨 거겠지. 곧바로 응급처치를 했다면 어떻게든 살아났을지도 모르지만 20대 초반의 순진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모두 상황을 눈치채고 큰 충격을 받은 듯 그저 자리에 우뚝 서서 문지기를 바라볼 뿐이었지. 난 속으로 이 일이 대학에 발각되면 분명히 퇴학을 당할 거라 생각하며 멍해져 버렸는데 아마도 다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무마할 수 있을지도 생각하고 있었겠지. 이 녀석 묻어버리자. 오랜 침묵 끝에 A가 먼저 입을 열었고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A의 의견에 찬성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 우리만 모른 척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밖에 모를 것이고 문지기가 실종된 것으로 상황은 끝이 날 거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 지하실은 땅을 파고 벽돌로 벽을 세워둔 상태라 바닥이 온통 흙이었고 우리는 벽돌이 무너진 벽 아래에 구멍을 팠어. 그리고 아직 사후 강직이 진행되지 않은 문지기의 눈을 천으로 가린 상태로 흙바닥에 눕혔지. 그 위로 벽돌을 적당히 쌓아 올리자 제법 그럴싸한 모양이 만들어졌고 우린 일을 마무리한 뒤에 조용히 위로 올라갔어. 방에 있던 녀석들이 몰려와서 문지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걸 궁금해했고 A는 그들에게 이렇게 둘러댔지. 그 문지기랑은 화해했어. 그 양반 사정이 있다면서 한동안 기숙사에서 나가 있겠다고 하더라고. 방에 남아있던 학생들은 그런 A의 말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잔뜩 굳어있는 우리의 얼굴을 보고는 이내 입을 다물어 버렸어.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선 문지기의 실종을 알아차렸고 수일 내로 경찰이 찾아와 기숙사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어. 경찰은 학생들을 상대로 탐문까지 진행했지만 끝내 문지기를 찾아내지 못했고 그는 결국 행방불명 처리가 된 것 같았지. 그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진 나도 잘 몰라. 설마 그가 지하실에 묻혀있을 거라고는 경찰도 생각조차 못했겠지. 그 후로도 나와 A는 전처럼 사이좋은 룸메로 평범한 나날을 보냈고 사건이 있고 며칠 후
A는 모국으로 돌아갔어. 나 역시 별탈 없이 유학생활을 마친 후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그간 가위눌림이랄지 심령현상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겪지 않았어. 나는 나름대로 평온한 유학생활을 했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벌써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니 내가 꿈을 꾼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일도 내 기억에서 흐려져 갔지. 그래, 바로 엊그제까지는 그랬어. 노후화가 심해진 기숙사를 해체했는데 지하에서 백골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전해 듣기 전까진 말이야.